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새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지만 절차에 문제점이 드러나 축구팬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 논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논란이죠. 이런 가운데 이들의 행적을 또 다른 레카 유튜버들이 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부에서 이 사이버레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하고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뜨거운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공식 선임한 홍명보 감독. 말을 바꾸고 시즌 도중 K리그를 떠난 것에 대한 팬들의 계속된 분노에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영광을 함께했던 후배들마저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사리 지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쓴소리는 대표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논란의 확산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제가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일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일단 겁니까? 그 후보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면접이나 프리젠테이션 없이 그냥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총괄 기술이사죠. 네. 기술이사의 부탁과 읍소만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유럽에 가서 한국 감독직을 희망한 다비드 바그너 그리고 거스 포엣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지난 5일 밤에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 다음날 오전에 감독직을 수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감독 후보군 가운데 사실 경력이 굉장히 좋았던 인물이 있어요. 제시 마시라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즈 감독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 제시 마시가 지난 4월에 당시 정혜성 기술위원장을 만나서 면접을 하던 자리에서 한국 대표팀의 지난 아시안컵 모든 경기를 다 봤다. 그러면서 분석을 해서 한국팀의 아쉬운 플레이를 1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를 3D로 구현을 해와서 정혜성 위원장한테 보여줬어요. 그만큼 적극적이었고 또 원래 자기가 봤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봤던 연봉의 3분의 1 수준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려진 바로는 제시마 씨 감독이 받던 연봉이 한 66억 정도라고 해요. 네. 3분의 1이면 거의 이제 20억 수준인데 지금 뭐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제시마 씨 감독도 그렇고 연봉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추정컨대 지금 이번 대표팀 감독은 외국인 감독만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데려온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 제시마 씨 감독이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4강까지 올렸다면서요? 예,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서 지도력이 입증이 됐죠. 그런데 캐나다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만큼 예산이 많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고 또 이 와중에 그 박주호 선수, 박주호 선수가 전력강화위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감독을 얘기하면 무조건 단점만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부터 국내 감독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제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런 폭로까지 있었고 결국은 전력 강화 위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도 여기 있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이임생 총괄 기술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공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한 거고 그것도 담합에 수의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임생 기술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정몽규 회장의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증폭되고 있고요. 그거 좀 말고 홍명보 감독도 뭔가 이제 그 이전에 팬들한테 했던 약속을 네. 뒤집은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네, 맞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제 K리그의 울산 팀을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울산 팀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 리그 후반으로 가면서 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당연히 울산 팀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홍명보 감독 본인도 대표팀에 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해서 여러 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팬들도 축구 팬들도 울산 팀의 팬들도 팀에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만났다고 한 이야기가 전해진 지 한 10시간 만에 갑자기 의견이 바뀌면서 제안에 있는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변심한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팬들도 납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거.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냐, 팬들을 기망한 것이냐라는 분노가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감독으로서 과연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하면서 이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선임되는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온갖 뒷이야기. 월드컵에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선 선수들을 데리고 현지에서 갑자기 회식을 했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이런 증언들까지 막 튀어나오면서 과연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임한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력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노래되니까 지금 문체부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또 갈등 빚고 있다. 갈등 빚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전례가 없다. 이거 피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규정을 보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축구협회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40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그런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 받는 단체면은 이 부분을 공직 유관 단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이거 행정 제대로 하는지 공공성에 부합하게 하는지 왜냐하면 나라 돈이 이를테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되는지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우리 이 부분을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 절차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한번 보겠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의 2차관이 장미란 전 선수잖아요. 본인이 또 이런 스포츠와 관련한 여러 노하우가 있고 여러 이제 본인들이 겪었던 또 행정을 공부하기도 했던 분이니까 이걸 잘못을 들춰낸다거나 비위를 파헤치거나 이런 접근이 전혀 아니다. 문체부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공분을 사게 됐고 했는지 그 절차를 한번 좀 보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협력을 하자는 거다. 축구협회와는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을 잠재우고 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피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피파 규정 이야기하면서 이건 안 될 거다. 우리 규제 받을 수 있다. 월드컵은 제대로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약간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축구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 이유. 이거에 대한 이제 좀 탐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키워드가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역시 공정성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시스템의 부재. 그렇죠. 그다음 시스템 말로 이제 모든 게 치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감독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본다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공정성 담론. 이 범주 안에서 요 사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전에는 K리그 1도 그렇고 뭐 2도 그렇고 K리그는 사람들이 별로 안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훌륭한 성적을 거뒀을 때 선수들이 일제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과 꼭 이제는 K리그를 봐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K리그 경기를 종종 보러 가는데 꽤 많은 관중들이 옵니다. 아직 뭐 제주 FC는 그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경기장이 비어 있는데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서울이나 이런 경기장을 보면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K리그가 사랑을 받으면서 젊은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젊은 팬들이 화두 삼고 있는 게 바로 공정성, 투명성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국가대표 경기인데 국가대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감독 선임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 5개월간 끌어왔는데 감독이 선임을 하는 과정의 회의록이나 뭐 그 과정을 절대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는 늘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 그 내부자들의 얘기로는 아니다. 안에서는 계속 국내 감독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표리부동한 면에 대해서 국내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기술강화위원회 위원들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축구협회의 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구시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아마추어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이강인 이런 슈퍼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들의 티켓 파워가 충분해서 자생적인 그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축구가 인기 없던 시절 아니면 뭐 아마추어 스포츠처럼 대기업 회장을 모셔와서 자금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명구 회장이 얘기하는 거는 난 돈 안 받고 일하는데 명예직인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 담론의 맞은편에 있는 게 이른바 1인 전횡.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 1인 전횡의 주역으로서의 축구협회장. 네.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이제 자생적인 힘도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CEO를 모셔와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받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예전에 뭐 그 스포츠가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 시절에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 회장 모셔오고 스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뭐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절차도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1인 체제에 그것도 전문성이 부족한 뭔가 명예직을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과정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혁신이 가장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포츠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축구가 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큰 성장을 이뤄냈고 히딩크 감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운에 가까운 좋은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선진 시스템을 한번 국민들도 봤죠. 네. 어떻게 운영이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발탁해야 되는지 이 선진 시스템을 그때 국민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전에 구시대적인 시스템 속에서 축구를 해왔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진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구시대적인 시스템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의 시각은 이미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이 여기에서 발생된 이 괴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난리통인데도 정몽규 회장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말 했죠. 이제 그 참모에 대해 숨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정몽규 회장은 숨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고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홍명보인가? 홍명보라는 이 감독이 과거에 그렇게 영화를 누린 선수가 아니었으면 과연 발탁이 됐을 것인가? 그리고 선수와 감독은 다르고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초라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 특정 대학 출신인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전 고대 나왔는데 이임생 기술이사도 마찬가지다. 홍명보 신인 감독도 그렇네. 이거 혹시 학연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절차가 부재하다 보니까 억측을 낳고 또 지금 유행어처럼 된 게 뭐 저저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결단, 본인의 마지막 인생의 승부수처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저저버는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얘 약자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쓴소리는 새겨 듣겠지만 그걸 수용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이 과연 금방 봉합이 될까? 특히 이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축구협회 내부. 그리고 전현직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근데 거예요. 혹시 정몽규 회장이나 네. 홍명보 감독은 그래 이 논란 아는데 이 모든 걸 그냥 성적으로 역증명하겠다. 혹시 이런 심산인 걸까요? 그런 마음이 크겠죠. 예. 그럼 증명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긴 하죠. 너무나 큰 도박이죠.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엄청난 어떤 불신이 깔려 있었었잖아요. 사실 네. 그 직전에. 네. 근데 성적으로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됐던 거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도 데자뷰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아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카드 같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선임될 때는 그 절차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에 5대0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는 성적이 안 좋아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성과였죠. 성과. 네, 성과에 대한 분노고 지금 분노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로서 실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과연 결과의 행복으로 인해서 모두 다 덮일 것인가? 네. 그거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이 수습 과정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게 지금 축구협회의 대응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까지 나서서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선수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이거든요. 네. 밀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었던 박주호 선수의 이 폭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저거 법적 대응하지 못한다. 법적 대응하는 순간 전력강화위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블러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 이후에 그냥 어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있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 불통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축구협회의 유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파 제재 받을 수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관여하면 이렇게까지 오히려 협박을. 약간 겁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피파가 실제로 그런 정관을 갖고 있긴 해요. 이제 회원군 협회는 독립적 운영이 필요해서 정치적 간섭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3월에 이스라엘 입국을 인도네시아가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종교 문제로. 그때는 월드컵 개최권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당했어요. 이건 이제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약간 유사해 보이는 프랑스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갈등 때문에 월드컵 팀에서 엄청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래서 2010년도에 프랑스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국회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문체부가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어느 정도 좀 얼추 비슷한데 그때는 피파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답답한 심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게 지금 대표팀 선수들 같은데요. 뛸 맛이 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역대 지금 최고의 황금 세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훌륭한 선수들을 이제 세술이라고 얘기하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인적 쇄신과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원래 축구협회 전무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벤투 감독을 데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면서 축구협회는 학습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축구협회를 그렇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본인이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그냥 훌륭하게 해내는 게 내 몫이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시스템이 다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인적 쇄신을 해야만이 축구협회도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축구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꼬였다고 생각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나눌 이야기의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찌양. 늘 밝은 표정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그가 아픈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엄청 많이 맞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내려치자고 하니까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반복된 폭력과 협박에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묻어두고 싶던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슈 폭로를 주로 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에 악용한 유튜버들과 이들의 행태를 폭로한 또 다른 유튜버. 이들 때문에 피해자인 쯔양은 과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지금 찌양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세연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찌양이 과거에 뭐 유흥업소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레카 이 운영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파만파 이 사건이 커진 건데요. 찌양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런 일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도 본인의 전 남자친구 이제 대학교 휴학생 신분일 때 만났는데 그때 강제로 이 본인이 일하던 유흥업소에 취직을 시켜서는 돈을 갈취해갖고 그 뒤에 본인도 더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뭘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줄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소속사 대표가 되고 이 유튜버로 이제 고용이 된 것 같은 관계로 계속 수익을 냈는데 그것도 7대3으로 상당히 좀 많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구조였고 그리고 폭행 그리고 뭐 성범죄를 일삼았고 돈은 뭐 가져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본인이 놓였었다. 그래서 그걸 고소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는 결국에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이른바 뭐 구제역
뭐 카라큘라 이런 유튜버들이 돈을 뜯어내는데 가담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범죄 수익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장윤미 변호사께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안준영 변호사하고 잠깐 이 얘기를 네네. 나눴는데 찌양이 소속돼 있던 그 소속사의 고문 계약을 맺었던 변호사가 네. 찌양의 과거를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를 했다. 그랬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이 해당 변호사가 본인은 소속사의 고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제혁이라는 유튜버한테 넘긴 거는 부인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것을 뭐 알리라는 취지로 아니면 폭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확인해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구제혁이라는 사람은요.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본인의 해명 내용은 나는 사실상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한 거다. 사실상 내 진짜 의도는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 폭로를. 그러려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과 좀 접촉을 해야 돼가지고 그쪽에도 좀 돈을 건네주고 관리를 했던 거고 용역대금을 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믿기 어려워요. 그 용역대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금액도 크고요. 이런 걸 공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담한 이 변호사, 이 찌양의 소속사의 고문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공범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징계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형사 처벌 사안이죠. 처벌까지? 예, 왜냐하면 이건 변호사 윤리에도 좀 어긋나 보이고요. 소속사라고 해서 법인 형태긴 하지만 거기에 소속된 찌양의 개인정보 같은 게 만약에 건너가는데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변호사 윤리에도 맞지 않고 만약에 이 사이버 레카들이 뭘 의도했는지까지 아는 상태에서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이 번질 거라고 예견했다면 이거는 공갈에 가담했다고까지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연쇄적인 게 이 사이버 레카의 뒤를 캐는 또 다른 사이버 레카가 있다면서요. 네. 진짜 요지경 세상입니다. 네. 그 인터넷에 보면 웃긴 짤로 진짜 레카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고 있는 사진 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레카 채널들이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적 제재를 일반인 유튜버들이 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고 향후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의 구현을 하겠다면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을 계속 해왔죠. 네. 근데 이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돈이 되는 조회수가 되는 소재라면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라큘라라는 이 유튜버가 이 유튜버도 레카 유튜버로 분류가 되는데 그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언을 하고 조종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유튜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두 아들을 걸고 나는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녹취록이 나오면서. 근데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했던 녹취록도 이 편집된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사무실을 갑자기 철거를 했습니다. 간판을 떼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레카 유튜버들이 가서 취재해서 지금 올리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수라장이고 얼마나 아기처럼 달라붙어서 물고 뜯어먹기는 그런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쯔양 측으로부터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 계약서라고 일컫는 그 대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또 왜 5,500이냐? 부가세는 별도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500인데 구제역의 그 공범한테는 구제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몫이 크니까 내가 7대 나는 7, 너는 3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안에서도 정말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속이고 서로를 위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의 세계가 정의 구현은 정말 허울일 뿐이고 서로 물고 뜯을 만큼 결국은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사실 뭐 이제 그게 위법성이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유튜버가 법의 무법지대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닥토닥을 통해서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돈이 오갔다라는 것은 아예 배제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정당한 거 아닌가를 저희는 이야기한 그렇죠. 바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문제 제기가 지금 성립이 됐는데 이거는 뭐 그 수준을 넘어서서 돈을 갈취를 했다. 이러면 뭐 분석하고 말 것도 더 이상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취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그리고 부가세까지 받은 이유도 정당한 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부가세를 일부러 받았고 계약서까지 썼고요. 그리고 해명문을 보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그러면 그래도 균형을 위해서 한번 그 미국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탐사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펀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뢰자가 이거를 취재해서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받아요. 비용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언론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된 적이 있어요. 언론계나 미디어계에서. 이것도 꽤 된 얘기인데 그러면 형태절에서 그러니까 약점을 어떤 해가지고 돈을 뜯었다라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취재 보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게 비용이다 해서 돈을 받는 행위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사이버레카는 일단 빼죠. 그 행위만 놓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제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돈을 받고 취재를 하면 돈을 주는 사람의 주장에 호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그렇기 본다면 때문에. 결론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속는 게 어느 연구 단체의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늘 봐야 되는 게 그 연구 단체의 그 연구 펀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누군가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보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대한 언론, 시민 언론 이런 곳에서 펀딩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주관을 갖고 저희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취재를 합니다라는 그런 인식에 공유하는 분들이 펀딩을 하는 거고 만약 그 미국 유튜버처럼 특정 주제를 본인이 원하는 걸 취재까지 하는 그 대가로 돈이 오간다면 그건 대단히 좀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짚어주신 대로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데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없으면 대형 로펌 같은 데는 용역을 줍니다. 대학교에. 원하는 결론을 사실상 발주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용역을 받는 사람도 아는 것이고요. 그럼 그게 과연 객관적인 자료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매체를 접할 때 이게 언론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돈을 받고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그 상황은 모른 채 이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팩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차라리 이 성격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후원이냐 의뢰냐. 네. 그죠? 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그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슨 어떤 변호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는 아니잖아요. 사이버레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유튜버가 사각지대처럼 된 부분이요. 일단 대응이 상당히 늦어요. 이 유튜버도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를 해하고 그 안팎에서 구성원들, 유튜브 운영자들 그리고 유튜브 직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아예 못 내게 그 채널을 막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는데요. 노딱을 넘어서. 네. 근데 왜 이게 늦냐면 지난 5월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어요. 있었죠. 그걸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고스란히 그 처참한 왜냐하면 피해자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담겼고 이것이 유튜브가 언제 삭제를 조치를 했냐. 10시간 뒤였어요. 이미 유포되고 볼 사람은 다 본 뒤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대응이 늦어서 그러면 공권력이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관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에 있을 때는 유튜버가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게 기사로 됐을 때 어떤
표명을 했을 때 이게 기존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자체 채널들 있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채널들인데 거기에는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서비스 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19개 사업자를 특정했습니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X 이런 여러 SNS 사업자들이 들어갔는데 예. 이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있는 콘텐츠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시스템 너네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용 들여서 만들어라. 그리고 위험 요인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최선을 다해서 삭제도 하고 그 대책도 마련했는데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그런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면은 이거 별도로 처벌까지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입법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되게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의 사례만 봐가지고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길인데 네. 이것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너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째 사전 규제라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규제는 심의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검열에 해당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으니까 더 이상 유튜브 채널 개설을 못하게 하겠다. 설령 그게 그러니까 정당화돼서 못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구멍은 어디나 있다.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사후 규제가 결국 현실적인 접근법이고 맞습니다. 옳은 접근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사후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긴급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차단 조치를 한다든지 삭제 조치를 한다든지 이 수준인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이 유튜브 본사 측에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것 좀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해줘야 후발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그 관여만 가능하다. 그럼 그 사이에 퍼질 건 다 퍼져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행정 권력이 나서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차단하는 것도 사실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니까 저기 제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전례가 디지털 감옥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계정을 파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만든 거는 방통위에서 임의적으로 긴급적으로 차단 조치 같은 걸 내린 전례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위법성을 띠고 있고요.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뭐 명예훼손, 이게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긴급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법원에 계신 분한테 듣기로는 요즘 이런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삭제, 임시적으로 빨리 내려달라는 가처분 사건이 대단히 급증했다는 얘기를 제가 법원에 계신 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M장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사실 유튜브의 제재 방식에 대해서 아무리 개선을 한다 그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워낙 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들을 실시간으로 다 뭐 어떻게 들러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AI가 그걸 대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란 딱지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경찰 특공대 흉내를 낸다고 예능이니까 꽁트 같은 걸 하면서 경찰 특공대 흉내를 냈는데 갑자기 채널이 닫혀버렸어요. 경찰 특공대 사칭이 돼버린 겁니까? 아니 그게 그러면 이제 탈레반이나 약간 이런 게 복면을 쓴 사람으로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경찰 특공대 이거 스키 모자 쓰니까 스키 모자를 쓰니까 테러리스트로 인식을 해가지고 방송을 닫아버리더라고요 AI가. 진짜? 네, 직접 담아준 경우.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서 그 이유를 나중에 한참 뒤에야 이제 유튜브 측의 설명을 듣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벌써 수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도 사실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일,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약간 레거시 미디어에서 실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는 인용 보도잖아요.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져와서 보도를 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들딸같이 달려와가지고 보도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조치를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미 레거시 미디어까지 달려들어서 보도를 수백 개를 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만의 문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없던 관심이
기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또 이제 감행이 되는 거죠. 네. 더 큰 돈이 자극적으로 가는 거고. 더 자극적이 되고 더 큰 돈이 되는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사이버 레카랑은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도 사실은 가짜 뉴스를 유튜브에서 많이 올리면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서 수익이 지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자면 그냥 제재를 받고 채널 닫아버리고 또 새로운 채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처음 그러니까 쯔양의 사례로 돌아가서 사이버 레카를 처벌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공갈이에요. 공갈. 네, 공갈이라는 건 많이 말하는 뭐 공갈치지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협박 플러스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판례는 협박을 어느 범위까지 이제 인정을 하느냐. 상대로 하여금 외포심을 그러니까 겁을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뭐 신점을 칠 수 있는 무당인데 뭐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뭐 집안이 뭐 어떻게 된다. 당신 살겨. 자식이 어떻게 된다. 거듭해서 돈을 받으면 그런 거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고소할 거야. 왜냐면 내가 피해자니까. 그것도 이 협박이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너 과거사 보도할 거야. 이것도 협박이 완전 협박의 전형적인. 근데 나는 협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외포심을 느꼈다. 나 겁이 났다. 내가 까발려진다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공정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 뭐 정당 행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그래 보이진 좀 않고요. 그렇다면 협박 플러스 돈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게 공갈이거든요. 돈을 못 가져가면 공갈 미수. 그러면 이건 가벌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 용역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정말 본인이 이 소속사 찌양으로부터 받을 때 찌양 측에서 그럼 찌양 측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피해자니까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막아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갈죄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그게 이제 유명 연예인이었고 그 부분을 보고 이 범위가 유발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부적절해서 내가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소속사에 전화를 했는데 돈은 못 받았습니다. 이거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꼬는 것 같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그 유튜브의 사적 제재 부분에서 다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돈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능적으로 내가 이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면 공갈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갈죄가 성립하죠. 그러지만 그런데 물론 이거는 내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을 지금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는 거다. 라고 뭔가 하는 점에서 행위의 속성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컨텐츠의 또 내용이 문제일 텐데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은 많이 특히 언론사 기자들은 이제 무죄 방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그럼 그 인물이 이른바 공적 인물인지 그리고 다루는 주제가 공적의 어떤 관심사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를 까발리는 것인지 그런 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크게 공익성이 없는데 흥미 위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볼 때 행위가 아니라 저거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 영역이냐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프라이버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공적 가치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열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건데 프라이버시 영역에 걸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근데 이 경계 지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 가치 충돌이 또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사건을 처음 이제 이 방송에 올린 가로세로 연구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쯔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네. 본인은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쯔양에게 이걸 우리가 보도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보도해버렸습니다. 취재도 하지 않았군요. 예. 네. 쯔양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죠. 의견을. 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공과 사의 구분 기준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공인이 있어요. 그러면 공인의 사적인 영역을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는 전통적인 논란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요 틈을 파고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대단히 애매하죠. 그래서 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퍼블릭 피규어에 해당하지는 않는 인물이에요. 어떤 국가의 녹을 먹거나 네. 이런 지는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른바 셀럽이고 그러면 이런 인물이 과거에 이제 유흥업소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공적인 관심사라고 해서 정당화되는가. 아마 이 부분은 법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다른 사례지만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적인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했는지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이 또 판례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또 적용되고 또 애매한 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법률에 보면 공인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공적 인물이 있더라고요. 개념에. 그게 네, 있죠. 예, 공적 퍼블릭 인물이라는 게 피규어. 있더라고요. 그게 퍼블릭 피규어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번역하면서 공적 인물을 줄이면서 공인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연예인 같은 경우도 무슨 공적 인물인 것처럼. 네. 그래서 과도한 그런 기대를. 예, 유명인이고 공적 인물이니까 당신들의 사생활도 국민의 감시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사이버 레카가 또 활개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결국 공과 사의 문제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처벌은 좀 확실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공갈 행위에 대해서는 네, 네. 이거는 뭐 누구도 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